오늘은 차교수와 고전읽기라고 하는 차교수의 새로운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차교수와 고전읽기에서 읽을 첫 번째 책은 맥스웰의 전작이야입니다. 맥스웰의 전작이학의 원제는 A Treatise on Electricity and Magnetism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최근에 출판되었습니다. 맥스웰의 전작이학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는 여기 사진에 나온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자는 차동우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아카넷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이 책이 물리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물리학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물리학의 골격을 이룬다고 생각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네 개로 나눈다면 먼저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키피아는 1687년에 출판되었는데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을 다루는 것이고 이 책에서부터 물리학이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의 바로 이 책 A Treatise on Electricity and Magnetism입니다. 1873년에 출판이 되었고 전자기 상호작용의 이론을 정립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1905년과 1915년에 출판된 논문에 의해서 1905년엔 특수상대성 이론, 1915년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시 해석하게 해준 그런 이론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주가 무엇인지를 인간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에르빈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입니다. 이것도 논문으로 발표되었는데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 1926년에 슈레딩거가 파동역학을 발표함으로써 양자역학이 시작했는데 이것은 미시세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인 원자 내부 세계를 미세계라고 하는데 미세계의 기본 법칙을 알게 됨으로써 오늘날 우리 인류의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책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에 이어서 두 번째 전자기 상호작용을 밝힌 것인데 오늘은 이 책에서 옴기니 서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알라딘이라고 하는 인터넷 서점에 갈 것 같으면 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를 볼 것 같으면 앞부분에 옴기니 서문이 앞부분에 있어서 옴기니 서문의 전편을 다 볼 수가 있고 전문을 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차례 그리고 이 책의 맨 앞부분 챕터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스웰은 물리학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제임스 클럭 맥스웰입니다. 뉴턴은 17세기의 인물이라면 아인슈타인은 20세기의 인물이고 맥스웰은 19세기의 인물이죠. 자, 이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인데 맥스웰은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갈까 두 번째로 갈까 세 번째로 갈까 아마 세 번째 놓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웰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맥스웰의 업적 중에서 맥스웰 방정식과 전자기파 이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없었더라면 바로 20세기에 출현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옴기니 서문에서는 이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처음에 이 저자가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31년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의 에든버러에서 부유한 집안의 일남 일녀 중 동생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어렸을 때 바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스웰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8살 때 밀턴의 시와 구역성경 시편을 암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맥스웰을 어떻게 교육했냐면 집에서 개인 교사로 이제 어렸을 때는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그 개인 교사로 지도를 맡았던 어머니가 48세 복부암으로 타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맥스웰을 이제 스코틀랜드 지방 에든버러 아카데미라는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6세에는 대학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19세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3세에 트리니티 칼리지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케임브리지에서 펠로우로 계속 연구를 계속했는데, 학생 때 이미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콘테스트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충분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 펠로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향에 아버지 옆에 있게 하기 위해서 25세 고향의 메리셜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자연철학 교수, 이때 이 자연철학은 바로 물리학을 얘기합니다. 물리학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셜 대학이 다른 대학과 합병하는 바람에 가장 나이가 젊었던 이제 맥스웰이 자리를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라는 곳으로 29세에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일생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을 합성해가지고 천색 사진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보인 것도 맥스웰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유행하던 기체분자 운동론을 발전시키고, 기체의 점성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것도 이제 맥스웰이었고, 그 다음에 물량을 정의할 때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하고 그것을 정립한 것도 바로 맥스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런던에는 물리학의 왕립협회가 있었는데, 이 왕립협회는 물리학에 굉장히 유명한 패러데이라고 하는 학자가 거기서 이제 계속 강의하고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패러데이와 맥스웰과는 근 40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지만, 패러데이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사실은 패러데이는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교육을 안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탁월한 직관으로 그 전자기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러데이의 직관을 맥스웰이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 있는 동안 패러데이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4세가 되던 때 킹스 칼리지를 사임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한 6년 동안 집에서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바로 이 책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비롯해서 저서를 집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리학과의 새로운 최신 실험을 한 물리학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맥스웰이라고 생각하고 맥스웰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활동하던 맥스웰이 그 초청에 수락을 해서 초대 캐번디시 교수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를 만드는데 설계에서 실험 장비의 구입,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맥스웰이 전부 다 관장을 해가지고 캐번디시 연구소를 세워서 캐번디시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됩니다.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는 19세기와 20세기에 이제 그 물리학 그 주류를 이끈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소가 되죠. 그래서 캐번디시 연구소의 1대는 맥스웰이 소장이었고, 2대는 그 유명한 전자를 발견한 톰슨, 3대는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포드가 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 배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맥스웰은 1879년, 그게 48세 때입니다. 이때 복부암으로 사망합니다.
어머니가 48세에 북부암으로 사망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별세한 것과 같은 48세에 세상을 뜨는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니까, 영국에서는 과학자들이 업적이 이제 뛰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기사라든가 또는 이 자귀를 수여하죠. 근데 이런 자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뭐 뉴턴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면, 장례식도 화려하게 해줬죠. 그런 국가 차원의 장례식도 없이 고향집 가까운 곳에 묻혔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A Treatise on Electricity and Magnetism 볼륨 2개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런던의 킹스 칼리지로 옮겼을 때부터 바로 집필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러데이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바로 집필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865년에 킹스 칼리지의 그 교수직을 사임하고 집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이 6년 동안에 아주 활발하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부임해가지고 계속 원고를 가다듬은 다음에 1873년에 이 책을 2권으로 나누어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한 뒤에도 계속 교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1권의 앞부분만을 수정하고 이제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동료 교수인 수학자 윌리엄 니븐이 정리해서 1881년에 1권의 개정판을 출판했고 2권은 개정판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자기학은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현상에서 전기력은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원격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현상은 자기력에 의한 현상인데, 자기력이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원격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둘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기현상이 따로 있고 자기현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현상에 대해서는 법칙을 찾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18세기 1784년에 프랑스의 쿨롱인데, 알고 봤더니 직접 실험에 의해서 찾아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기력은 만일력 법칙과 똑같은 형태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웬일인지 자기력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순전히 우연입니다. 덴마크의 웨르스테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연관되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우연히 이제 당시에 그 대학교 교수였는데 실험을 하다가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기줄이 밑으로 툭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죠. 근데 전류는 바로 무엇입니까? 전기현상이고, 나침반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자기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전기줄을 왔다 갔다 움직여 봤더니 이게 전류하고 바로 나침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웨르스테드는 더 이상 이론을 발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는 바로 이제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은 1820년 비오사바르 법칙과 앙페르 법칙인데, 자기력도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웨르스테드가 전류가 자석을 움직인다고 하는 걸 발견한 다음에, 패러데이는 1831년에 그렇다면 자석도 전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전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가 드디어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기학이 이루어졌고, 이 전자기학은 쿨롱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과 같은 기본 법칙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전자기학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원격 힘인, 이 원격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와 전하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힘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딪혀가지고 힘작용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도 힘작용하면 이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원격 힘인 전기력과, 그 다음에 자석과 자석은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전하가 움직여서 자석이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와 움직이는 전하들 사이의 원격 힘인 자기력, 이렇게 두 개가 사실은 모두 다 전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전기력과 자기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전자기학에 대해서, 이건 맥스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자, 맥스웰이 그러면 전자기학에 공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맥스웰의 업적은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적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정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방정식인데, 여기 로는 전하 밀도입니다. 그래서 로라고 하는 전하 밀도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입니다. 이건 쿨롱 법칙 또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과 같은 법칙을 이렇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쓴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맥스웰 방정식은 전부 해서 네 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패러데이 법칙을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쓴 것입니다. 가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저기 세모는 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인데, 델 연산자를 전기장에 이렇게 스칼라 곱한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렇게 벡터 곱한 걸 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와 전기장에 대한 컬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쿨롱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 서로 독립된 법칙인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장에 대한 법칙도, 이게 바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0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하나 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자기장에 대한 컬에 대한 법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어 법칙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한 여러 기본 법칙이 독립된 법칙이 아니라 이렇게 연관된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의 법칙으로 만들었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각각에 정의되어 있는 이제 벡터 필드, 벡터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에 이렇게 물질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에 존재하고, 그것들 사이의 법칙이 바로 전자현상의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전자기 현상을 원격 힘이 아니라 공간에 존재하는 장인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법칙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들이 따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아주 기본적인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첫 번째 업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업적은 무엇이냐면, 맥스웰 방정식 4개를 이렇게 써놓고서 보기만 하고서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스웰 방정식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봤더니 어떻습니까? 컬 E하고 다이버전스 E하고 다이버전스 B가 있고, 여기 컬 E하고 컬 B가 있는데, 컬 E에는 자기장에 대한 시간의 도함수가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자기장의 컬에도 전기장에 대한 시간의 도함수가 있어야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장에 대한 시간의 도함수가 있는 항을 하나 추가했는데, 이것이 바로 맥스웰이 도입한 변위 전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 현상을, 이건 사실은 요 4가지 이런 기본 법칙들, 전자기 기본 법칙들은 전부 다 당시에 18세기, 19세기의 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찾아낸 것이었죠. 맥스웰은 실험하지도 않고서 그냥 맥스웰 방정식만 보고서 요거 어떤 게 틀린지 알아내고 요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위 전류의 존재를 제안하고 이제 전자기학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이제 큰 기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업적이 오는데 이렇게 네 번째 요 암페어 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이것들은 어떤 식이냐면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은 종속 변수를 풀고 종속 변수는 무엇입니까?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이죠. 이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개가 종속 변수고 이게 서로 방정식들에서 섞여 있으면 이것들이 열림 미분 방정식이고, 열림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우선 하나를 소거해서 하나의 종속 변수만의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맥스웰은 어떤 결과를 얻냐면 전기장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 당시에 잘 알려진 파동 방정식의 형태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양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그 양이 파동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뿐 아니라 파동 방정식 속에는 그 파동의 속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동 방정식에서 구한 속력, 이걸 갖다 이제 전자기파라고 부르는데, 이 전자기파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실험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론으로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동 방정식에 나온 파동의 속력이 바로 무엇과 똑같았냐면 당시에 알게 되기 시작한 빛의 속력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한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업적, 이것이 바로 맥스웰이 전자기학의 이런 중요한 업적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그 자연을 이해하는데 크게 진위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스웰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유명한 과학사 교수가 있습니다. 피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코넬 대학의 과학사 학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패러데이 전기를 써가지고 과학사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 파이저 어워드라고 하는 것을 1965년에 이제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맥스웰의 그 전자기학 Treatise on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운동 방정식이 고전력하게 한 역할을 이 책에 나오는 맥스웰 방정식이 전자기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같은 그 위상의 식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책은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의 골격 자체를 바꿔 놓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접촉하지 않고 떨어진 물체들 사이의 작용에 의한 물리를, 그 원격 힘에 대한 물리입니다, 마침내 공간의 장에 의한 물리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것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한 일을 맥스웰이 전자기학에서 이렇게 장을 도입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맥스웰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맥스웰 탄생 100주년, 이들은 1931년에 맥스웰의 업적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맥스웰 전의 사람들은 전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운동이 결정되는 질점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표하는 물리적 실체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은 전미분 방정식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시간에 대한 전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제 결정하는 질점의 운동, 이게 이제 자연을 대표하는 물리적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맥스웰 후의 사람들은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장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표하는 물리적 실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바로 편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실체에 대한 이런 개념의 변화는 뉴턴 일의 물리에서 나타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큰 유익한 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라고 하는 리처드 파인만도 이제 맥스웰에 대해서 찬사를 했습니다. 파인만은 1965년에 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The Character of Physical Law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전자기학에서 맥스웰이 발견한 것, 맥스웰 방정식이죠, 그 중요성을 미국의 남북전쟁의 중요성과 비교하면 이렇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1000년 후에 본다고 하자, 그러면 맥스웰의 전자기학 법칙, 이 발견은 19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19세기에 무엇도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남북전쟁은 단지 지역적으로 일어난 하찮은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둘을 비교함으로써 맥스웰의 전자기학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역설하는 것이죠. 이 책의 옴기니도 마지막에 이 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뉴턴의 프린키피와 함께 고전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는데 쌍벽을 이룬다.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덧붙이면서 옴기니 서문을 마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책은 오늘날 전자기학 교과서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전자기학이 현재 모습을 갖추기까지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런 개념들을 정의하는 데 수학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맥스웰 방정식은 사실 물리학과에서 배울 때도 학부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대학원에서 배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는 전자기학 교과서는 그냥 일반인이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전자기학이 이제 만들어지던 초기의 이야기이고 또 전자기학은 어떤 현상이냐면 물질 내부 구조에 의한 현상입니다. 근데 19세기만 하더라도 원자의 존재조차도 모르던 그런 때였죠. 이런데 전자기학의 원리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물리학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이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게 이 책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이제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사용한 기구는 뭐 아주 지금 보는 무슨 장치가 아니라 단지 우리 학교에서 본 거 있죠. 여기에 그 금속 박 2개를 이렇게 놔뒀다가 전화를 주면 벌어지고 없어지면 닫아지고 이게 검정기인데 이런 검정기에 의한 실험만으로 전자기학의 모든 법칙들이 다 찾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아주 어려운 그런 물리학 용어가 아니라 당시에 평이한 언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아주 읽기가 편한 그런 스타일로 써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난해하다, 이 책이 읽기가 어렵다는 건 유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번역하면서 이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책의 문장이, 맥스웰의 문장이 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장 끝에쯤 갈 때쯤 되면 이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이 그 내용 자체가 전문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제 일반인이 혼자서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또 상당히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읽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설을 덧붙여가면서 차 교수와 고전 읽기에서는 이 책을 한번 이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번에는 저자의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문을 하나씩 읽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옴기니 서문은 여기서 마칩니다.